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NATO의 베테랑 분석관이 텅 빈 사무실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알레한드로 바스케스. 그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 위성을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파일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분야에서 항상 10년 뒤처진 추격자. 독자 능력 제한적. 하지만 지금 평양에서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미국의 모든 위성은 40분간 감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카드는 불과 5시간 전에 발사된 한국 위성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새 위성이 고해상도 영상을 보낼 수 있으려면 최소 3개월의 안정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너머 한국 과학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 뒤 그의 모니터에 떠오른 데이터를 본 순간 20년 경력의 전문가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바스케스예요. 저는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국방과 안보 문제를 다루는 큰 건물이에요. 저는 지난 20해 동안 미사일과 위성 관련 보고서를 읽어왔어요. 위험이 어디서 올지 예측하고 중요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사람들은 제 판단을 신뢰했어요. 저는 제 일을 잘했어요. 어쩌면 너무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오만하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국요? 저는 늘 한국을 작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은 좋은 휴대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고 경제력도 강하죠. 하지만 우주기술, 군사위성, 저는 한국이 늘 남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미국보다 항상 10년 뒤에 있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제 파일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 일은 추운 2월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3번째 커피를 책상에 두고 보고서를 읽는 중이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때 제 보안 전화가 울렸어요. 빨간색 전화기였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만 울리는 전화예요. 전화는 미국 펜타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즉, 미국 국방부예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침착한 척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들렸어요. 바스케스, 평양에서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즉시 현장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재빨리 컴퓨터를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위성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어요. 큰 문제였어요. 우리 위성들이 전부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평양을 볼 수 있는 위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 40분 동안은요. 40분이 길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미사일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40분은 영원이에요. 미사일은 발사되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발사를 알아채기도 전에요. 제 오른손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저는 긴장할 때마다 이걸 해요. 멈추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지금은 감시가 불가능해요. 6시 47분까지 우리는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목소리가 폭발하듯 들렸어요. 뒤쪽에서는 누군가 소리 지르고 전화기들이 울리고 완전한 혼란이 들렸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확인했어요. 일본. 안 됐어요. 어제 태양 폭풍 때문에 위성이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영국. 궤도가 맞지 않았어요. 프랑스. 역시 안 됐어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도 커졌어요. 그때 제 2번째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동맹국 통신용 작은 화면이었어요. 한국 합참에서 연결 요청. 아리랑치 위성 사용 가능. 한국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기쁜 웃음이 아니라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저는 빈 사무실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이 그날 아침 위성을 하나 쏘아올린 건 알고 있었어요. 겨우 5시간 전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죠. 새로 발사된 위성은 안정화까지 3개월이 걸려요. 카메라 보정도 3개월.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발사된 지 5시간밖에 안 된 위성은 사실상 그냥 비싼 우주 쓰레기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컴퓨터가 다시 삑 소리를 냈어요. 한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저는 화면에 뜬 요청을 몇 초 동안 바라봤어요. 제 모든 경험과 훈련이 이건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락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그녀가 나타났어요. 한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검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묶여 있었고 손에는 에너지 음료 캔을 들고 있었어요. 흰 연구복은 구겨져 있었고 두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정말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집중돼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스케스 씨,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류마야 박사예요. 지금 나토가 평양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아리랑7 위성이 4분 후에 그 좌표 위를 지나가요. 실시간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 눈썹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의심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제 아내는 제가 그 표정을 지으면 좀 무섭다고 했었어요. 류 박사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위성은 오늘 발사됐어요. 고해상도 영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안정화만 해도 몇 달이 걸려요. 자이로 상태도. 그녀는 제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3달씩 기다리지 않아요, 바스케스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안에 강철 같은 힘이 있었어요. 마치 비단으로 감싼 칼처럼요. 북한 미사일은 위성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녀 뒤로 보이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떠 있었고 한국어가 빠르게 오갔어요. 보기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익숙한 깔끔한 서구식 통제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어. 이 방법 말고는. 맞아요. 그녀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비정상이죠. 하지만 작동해요. 제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리던 걸 멈췄어요. 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빠른 결정을 내려왔어요. 때로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결정은 뭔가 달랐어요. 이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어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제가 늘 과소평가해왔던 나라를 믿어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규칙을 깨는 기술을 믿어야 하는 결정이었어요. 40분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상태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4분 뒤에 도착하는 한국의 무모해 보이는 영상에 걸어볼 것인가? 저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좋아요.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대답했어요. 보여주세요. 류 박사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연결을 올리고 있어요. 바스케스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음을 열고 보세요. 당신 보고서에 없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제 화면에 데이터가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숫자들, 좌표들, 위성 텔레메트리. 그리고 제 세계, 제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세계,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졌는지 분명하다고 생각한 세계, 한국은 늘 10년쯤 늦다고 믿어온 그 세계가 곧 산산이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빨간 전화기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펜타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평양에서는 위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으며 절대 작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위성은 이제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는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저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직전이었어요.
세상이 무시하는 나라가 오히려 당신을 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가끔 틀린다는 건 바로 옳아지는 시작이라는 것도요. 데이터 화면이 켜졌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발사된 지 5시간밖에 안 된 위성이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리랑칠은 마치 미세 진동까지 계산해 움직이는 무용수처럼 스스로 학습하며 안정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보다 훨씬 앞선 움직임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하트만 대령이 등장했어요. 그는 규정상 맞는 말을 했죠. 검증되지 않은 왜곡 시스템을 우리 방어망에 연결할 수 없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했던 유일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류마야 박사가 말했어요. 남은 시간은 12분입니다. 그리고 곧 경보음과 함께 모든 화면이 붉게 변하며 평양 발사 신호가 떴어요. 미사일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고 우리는 정확한 초기 궤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요격 미사일들은 사실상 추측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그때 한국 쪽 화면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어요. 류 박사팀은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어요. 안전 제한 장치 제거합니다. 초분광 센서를 최대 출력으로 올리기 위해 위성을 스스로 태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위성이 파괴돼요. 제가 외쳤죠. 알아요. 그녀는 단호했어요. 미사일은 고도 정점에 도달했고 12개의 가짜 탄두가 흩어졌어요. 기존 시스템은 모두 속았지만 과열로 타 들어가는 아리랑칠의 센서 화면에서 단 하나 보라색 신호가 다른 물체와 다르게 보였어요. 핵물질 특유의 분광 신호였죠. 실제 탄두 식별 완료. 목표는 델타7. 저는 생각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하트만에게 넘겼어요. 그는 즉시 지휘망을 움직였고 요격 미사일은 새로운 좌표로 전환했어요. 30초 뒤 85km 상공에서 섬광이 터졌고 진짜 탄두가 파괴됐어요. 경보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위성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센서의 78%가 타버렸고 자세 제어도 붕괴했어요. 40분 뒤면 태평양 상공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류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10년 버티는 위성이 아니라 필요하면 10시간만 버티는 위성도 만들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통화가 끊긴 뒤 저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위성과 함께 싸우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무너져가는 시스템을 지켜보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명확히 깨달았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분석, 보고서, 확신 모두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은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고 있었어요. 역사와 지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을 택한 나라였어요. 하트만이 말했어요. 방금 한국 데이터가 수많은 미국인 목숨을 살렸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제 눈은 여전히 꺼진 화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배움은 아프지만 때로는 그 아픔만이 진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사건 사흘 뒤 제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보내는 곳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팀은 그냥 금속 조각이라며 돌려보냈죠. 상자를 열자 스펀지에 감싸인 타버린 금속 조각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리랑칠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당신 덕분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필요한 순간에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야와 팀. 금속 조각은 가벼웠고 재진입 때 녹아 흘러내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저는 이를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용기, 희생 그리고 제 무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요.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보고서를 써왔어요.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 군사기술은 약함. 지역 강국이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님. 이 모든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이번 사건이 증명했어요. 그때 상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위성 사건은 비밀로 분류합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보조 데이터 정도로만 적으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우리는 40분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진짜 탄두를 식별한 건 한국 위성뿐이었어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시애틀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냉정했어요. 그게 우리가 발표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고서는 명령대로 쓰세요. 그 순간 저는 선택 앞에 섰어요. 조용히 침묵하며 경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대신 증언과 고백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위성의 희생, 마야 팀의 용기, 미국 기관의 조직적 편견, 관료적 오류, 그리고 모든 기록을 첨부했어요. 위성 로그, 통신 기록, 분석 데이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들. 저는 상관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세계적 잡지사, 군사 전문지, 한국 국방연구기관 3곳에 동시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제 나토 커리어가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오랜만에 맑아졌어요. 1시간도 되지 않아 전 세계 뉴스가 폭발했어요. 나토 분석관, 한국 위성이 핵공격을 막았다고 폭로. 상관은 계속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세계 여러 분석가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마야.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지금 울고 있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에요. 저는 여러 번 그 이메일을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얻은 보상은 직업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불타버린 금속 조각을 보며 그래도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제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은 외부가 아니라 제 오만함과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한 용기 자체가 제게 주어진 진짜 보상이었어요. 수많은 이메일과 질책이 쏟아졌지만 저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내일이면 문제들이 몰려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갔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나토에서 일하지 않아요.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밀려난 거였어요. 공식 기록에는 독립자문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임했다고 적혀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를 점점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회의에서 빠지고 보고서에 접근이 막히고 조용히 밀려나게 되는 방식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국제안보협력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오늘 대전에 내려갔다 왔어요.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이었어요. 로비에서 류마야 박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6개월 전 영상통화에서 보았던 피곤한 모습은 사라지고 단정한 머리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에너지 음료 캔도 다크서클도 사라졌지만 그 눈빛에서 느꼈던 집중력과 강단은 그대로였어요. 마야는 연구원을 안내해줬어요. 위기 당시 아리랑치를 지켜보던 관제실, 새 위성 아리랑파를 조립 중인 클린룸, 그리고 조용한 회의실. 그녀는 그 방에서 아리랑칠 추모식을 했다고 말했어요. 기계에게 추모식을 하는 건 흔치 않지만 그 위성은 모든 걸 바쳤으니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았어요. 벽에는 발사 전 완벽했던 아리랑칠의 사진과 그걸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위기 상황 영상 통화에서 봤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마야에게 물었어요. 위성이 필요하면 스스로를 태우게 설계했다는 거 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쟁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로 모였어요. 10년 버티는 위성이 무슨 소용인가? 정작 중요한 10분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말은 서구의 시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야도 말했어요. 여러분은 오래 준비할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내일 올 위협을 대비해야 해요. 그녀 사무실에서 마신 한국 차는 쌉싸래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차를 마시며 마야는 제게 물었어요. 왜 진실을 공개했어요? 잃을 걸 알았잖아요. 저는 생각 끝에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으니까요. 20년 동안 한국을 오해했고 그 오만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걸 숨기는 건 도저히 못했어요. 우리는 위성, 협력, 정치, 그리고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한 협력의 공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돌아갈 시간이 되어 로비로 내려가는데 마야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께 겪은 시간, 어려움, 서로의 좋고 나쁜 순간을 통해 생기는 연결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사이에 그 정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울컥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영웅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영웅은 집을 떠나 시련을 겪고 지혜를 얻고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저는 나토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에게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모른다고도 말할 수 있고 가르쳐 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포지엄에서 저는 전문성이 어떻게 오만으로 변하는지 예상치 못한 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리랑칠에 불타버린 조각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위성을 만든 사람, 희생시킨 사람, 그리고 추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천천히 박수가 번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짜 존중을 느꼈어요. 제 직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배움의 여정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리셉션에서는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바스케스 씨, 저도 언젠가 위성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덕분에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위성이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역할을 다하는 게 진짜 기술이에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귀환이구나. 배운 걸 앞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가 퍼져나가는 것. 저는 휴대폰 화면 속 아리랑칠의 조각 사진을 꺼내봤어요. 휘어지고 타버렸지만 참 아름다운 자네였어요. 내일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요. 이제는 작은 나라들의 의뢰를 돕는 자문가가 되었어요. 예전에 그리던 커리어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진 것이 생겼어요. 진실, 겸손, 그리고 제가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과 맺어진 정. 주머니 속 작은 위성 조각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불에 탄 상처는 아프지만 때로는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준다. 예전에 저는 모든 걸 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번째 제가 훨씬 더 나아요.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편견이 지고 진실이 이기고 불탄 위성이 1000개의 보고서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주는 길. 그게 제가 돌아온 자리예요. 그리고 그 불빛은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타오르고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을 달래고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회복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밖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우리가 선택한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한 유럽 여성이 우연히 주운 극비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문서에는 일본 정부조차 숨기고 싶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본 영토를 뒤흔든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 토런스라고 해요. 올해 34살이고 유럽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라고 불러왔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모든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무기와 평화에 대한 큰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흰색 벽에 밝은 조명이 켜진 큰 회의실이었고 긴 테이블에 약 5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지루한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어요. 저는 아시아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공부했고 보고서도 많이 썼고 중요한 사람들이 제 글을 읽어줬거든요. 특히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들죠. 한국 음악과 영화는 어디서나 인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큰 정치적 결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이라고 믿었고요. 한국은 그냥 그 중간쯤. 좋지만 강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회의는 5시쯤 끝났어요. 사람들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고 저도 공책과 펜을 가방에 넣었어요. 모두가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뒤쪽에서 어두운 정장을 입은 일본 남성이 전화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해서 그의 서류 가방에서 종이들이 쏟아졌어요. 그중 한 장이 바닥을 미끄러져 제 발 바로 밑에 멈췄어요. 저는 그걸 주워서 돌려주려고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종이 맨 위에 적힌 걸 보게 됐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는 붉은색 일본어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일본어를 완벽히 읽지는 못하지만 그 문구가 뭔지는 알았어요. 극비. 그 아래에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양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정부 문서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 쪽을 보니 일본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적어둔 영어 번역 메모가 있었어요. 저는 그 첫 문장을 읽었어요. 중국의 군사 압박 증가로 인해 일본은 오키나와의 일부 방위 권한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어요. 한국이요? 일본의 방위를요? 말이 안 됐어요. 일본과 한국은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고 일본이 오래전에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잖아요. 지금도 역사 문제로 자주 다투는데요. 게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다들 말했어요. 일본은 경제도 더 크고 미국과도 훨씬 가깝다고요. 그런데 왜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남아서 대화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호텔방 작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종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미 20번은 읽은 상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정보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미국은 큰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미국의 조선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었고 미국은 새 전함을 쉽게 건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의 몇몇 주둔지를 축소하고 있었어요. 오키나와도 그중 하나였어요. 일본의 군사력도 오래된 장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선박과 전투기 대부분이 오래된 기종이었고 일본법 때문에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군대가 있어도 실제 전투 능력은 약한 편이었죠. 한편 중국은 요즘 오키나와 근처에서 거의 매일 전투기를 띄우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4배나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군함도 섬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떤 중국 교수들은 아예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일본 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정말 아름다운 섬이에요. 남쪽 끝에 있고 해변과 산호초가 유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군사기지가 많은 곳이라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불만을 이야기해왔어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 3시까지 계속 자료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현대적인 전투함도
한국이 만들고 있었고요. 한국 해군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강력했어요. 심지어 미국도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경험이요. 한국은 70년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며 국방을 다져왔어요. 한국 군인들은 실제 위협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냥 한국이 작고 약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버렸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 발 아래 멈춰 섰던 그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반대가 아니라요. 제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계속 맴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도대체 또 뭐가 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질문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오키나와의 미래까지 흔들어 놓게 될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종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로 돌아갔어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아시아를 연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미친 건지 아니면 그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저는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회의를 잡았어요. 제 동료 6명이 왔어요. 우리는 카페 뒤쪽 구석에 있는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카페 안에는 커피랑 버터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제네바 회의에서 주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모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웃었어요.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일본이 자기 영토 통제권을 넘긴다고요? 말도 안 돼요. 농담이겠죠. 독일에서 온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이랑 일본이 협력도 잘 안 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웃지도 고개를 저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사루 아라이 박사였어요. 52살이었고 짙은 곱슬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있었어요. 늘 두꺼운 테를 가진 오래된 안경을 썼고 어디를 가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마사루는 오키나와 출신이었어요. 저는 그를 2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여러 회의를 함께 다녔죠. 그런데 저는 그의 고향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그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문서에 고정돼 있었어요. 슬프면서도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사루.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엘리자.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이 제 고향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오키나와는 오키나와가 아니었어요. 류큐 왕국이라고 불렸어요. 독립된 하나의 나라였어요. 류큐 왕국은 여러 나라와 친구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대요. 500년 동안 류큐와 한국은 물건을 교역하고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러다 일본이 류큐를 강제로 합병했어요. 약 150년 전 일이었어요. 일본은 류큐가 이제 일본의 일부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했어요.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를 잊으라고 했어요. 류큐 사람들을 진짜 일본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왔어요. 그 전쟁은 오키나와에 너무나 끔찍했어요. 전투가 섬 한가운데에서 벌어졌거든요. 일본 군인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미국군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했대요. 그 결과 10만 명 넘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4사람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오키나와에 거대한 군사기지를 지었어요.
지금도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4%가 오키나와에 있어요. 하지만 오키나와는 일본 땅의 0.6%밖에 안 돼요. 백채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한 사람 마당에만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사루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기지들은 시끄럽고 위험할 때도 있었어요. 사고도 많았고요. 그런데 도쿄는 늘 말했어요. 참아라. 도와주겠다. 경제를 더 좋게 해주겠다. 하지만 도쿄는 제대로 돕지 않았어요. 약속만 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갇힌 것처럼 느꼈대요. 일본은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고, 미국은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중국은 근처에서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오키나와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사루는 말을 멈췄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이제 우리를 지킬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마치 우리를 물건처럼 한국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역사조차 몰랐어요.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정작 오키나와 사람들의 고통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마사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키나와가 정말 일본보다 한국을 원할까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적이 없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자기 말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한국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오키나와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 음악과 영화, 문화를 봐요. 그리고 한국이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보죠. 그들이 일본에서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걸 느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존엄성이요.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100년 넘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마사루를 바라봤어요. 저 뭘 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진실을 쓰세요. 오키나와의 역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로 쓰세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본의 미래도, 미국의 미래도, 중국의 미래도 아닌 우리 자신의 미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진실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사루는 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는 2달 동안 보고서를 썼어요. 마사루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에게 오키나와의 역사학자들을 소개해줬고 전쟁을 기억하는 어르신들과도 연결해줬어요.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자료들도 보여줬어요. 보고서는 47쪽짜리였어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오키나와의 선택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류큐와 한국의 500년 우정, 일본의 강제 병합, 100년 넘게 이어진 차별, 미군 기지 문제, 반복된 약속과 방치,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비밀 계획까지.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만 전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요. 월요일 아침, 저는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했어요. 언론사에도 보냈고, 오키나와 대학들에도 보냈고, 유엔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제 이메일이 터져버렸어요. 수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 새 이메일이 847통이 와 있었어요. 휴대폰도 울리고 또 울리고 멈추질 않았어요. 일본, 한국, 중국, 미국 기자들이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메일들은 따뜻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메일들은 무서웠어요. 욕설을 하거나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거나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어요.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이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오키나와 나하시에 사는 78세 남성이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아가씨,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전쟁을 기억합니다. 일본 군인들이 항복하느니 죽으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전쟁 후 미군 기지가 들어선 것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쿄가 우리를 신경 써주길 기다렸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5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올라온 소식을 보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걸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요. 집 창문에, 가게 유리창에, 자동차 창문에. 오키나와 깃발과 나란히 한국 깃발을 걸어두고 있었어요. 영상도 봤어요. 정원에서 작은 한국 깃발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어요. 일본 국기는 한 번도 저를 자랑스럽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일본 뉴스들은 화가 났어요. 반일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한국이 일본 영토를 노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말은 달랐어요. 한 가게 주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줬어요. 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주 열광적이었어요. 원래 한국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던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을 진짜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나라로요. 그때 저는 나카무라 사에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사에는 22살이었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늘 묶어올린 긴 검은 머리, 반짝이는 눈, 에너지 넘치는 표정. 오키나와 대학학생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였어요. 제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3주 뒤 사에는 나하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저는 브뤼셀 아파트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요. 거리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젊은이들이 한국 깃발과 오키나와 깃발을 함께 흔들었어요. 한국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 한국과 함께, 존중과 함께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한국과 함께, 한국과 함께, 한국과 함께. 사에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작아 보였지만 목소리는 아주 강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데 지쳤어요. 무시당하는 것도 지쳤어요.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 봐줘요. 한국은 작은 나라들을 존중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군중이 크게 환호했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화면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이건 현실이었어요.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반대도 시작됐어요. 일본 정부 인사들은 격한 연설을 했어요. 오키나와는 영원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했어요. 중국 언론도 끼어들었어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조공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걱정스러운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아시아의 군사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혼란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오키나와 안에서도 걱정이 생겼어요. 본토에서 오는 손님들이 줄어들 거라는 가게 주인들,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 협박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저도 다시 무서운 이메일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일본 극우 단체들뿐 아니라 제 유럽 동료들 중에서도 비난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무책임했다.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 보고서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됐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걸까? 오키나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든 걸까? 폭력이 생기면, 중국이 이걸 구실로 침공하려 하면, 제가 모든 걸 더 악화시킨 걸까? 보고서를 삭제할까, 사과할까 고민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에 나카무라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토런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화난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교수님은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선택하는 건 우리예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어두운 방에서 그 문자를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올린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수천 명의 오키나와 학생들, 어르신들, 농부들, 선생님들, 가게 주인들 모두가 모여 있었어요. 화난 얼굴도 폭력적인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어요. 희망에 찬 얼굴들이었어요. 한 81세 노인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오키나와가 스스로 말하는 날이요.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답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정보를 준 거였어요. 선택은 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희망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오든 적어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더 큰 도전이 오겠지만 그날 밤만큼은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의 집회가 열린 지 2달 뒤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를 방문했어요. 일본이 오키나와를 잘 보살필 거라며 사람들을 달래려는 방문이었죠. 하지만 나하 공항에는 이미 수천 명의 오키나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가 우리가 선택한다. 한국과 함께 같은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총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지역 대표들과의 면담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반복된 약속만 들었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오키나와 전역에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평화로운 행진이었고 모두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외쳤어요. 결국 여러 공동체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엔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러 나라들이 오키나와 문제를 논의했어요. 결국 국제 감시 아래 한국과 오키나와가 행정방위 파트너십을 맺고 3년 뒤 주민투표로 최종 지위를 결정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저는 이후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했어요. 나하 거리에는 한국 깃발과 오키나와 깃발이 함께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한 카페의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사루와 사에 역시 희망에 차 있었어요. 오키나와는 이제야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이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한 사무실에서 석유 전문가 알베르트 호프만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암모니아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한다고. 한국이. 그는 20년 경력의 유럽 최고 에너지 분석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기업의 투자자 명단을 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아마존, 로열 더치 쉘. 세계 최대 석유 기업들이 왜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돼. 다음 날 그는 자신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MIT 교수실에서 그가 들은 한마디는 그의 20년 커리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를린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는 도시가 내려다 보여요. 매일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왼쪽에 두고 시작해요. 오른쪽이 아니라 꼭 왼쪽이에요. 늘 그래왔어요. 제 이름은 알베르트 호프만이에요. 저는 석유와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먹고 살아요. 20해 동안 정부랑 큰 기업들에게
앞으로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말해왔어요. 제가 가격이 오른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귀 기울여요. 제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미리 대비했어요. 저는 제 일을 잘해요. 아주 잘해요. 제 책상에는 차트랑 그래프들이 잔뜩 놓여 있어요. 중동에서 온 보고서들도 있고요. 어느 나라에 석유가 있고 어느 나라가 석유가 필요한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잘 안다고 믿었어요. 유럽은 석유가 필요해요. 중동은 석유를 팔아요.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여왔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자제품을 만들죠. 자동차를 만들고요.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는 정말 뛰어나요. 하지만 에너지, 그건 한국과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차트를 봤어요. 모든 게 명확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리사 헌트였어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목소리가 잔뜩 긴장돼 있었어요. 알베르트,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리사는 쉽게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리사가 말해줬어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었다고요. 너무 높았어요. 말도 안 되게요. 1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에서 긴급 메시지가 제 컴퓨터로 쏟아졌어요. 독일 남부의 한 발전소가 폭발했어요. 유럽의 70개 나라에서 동시에 전기가 끊겼어요. 런던에선 3만 명이 어두운 지하철 터널에 갇혔고요.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로 버텼어요. 양로원 노인들은 난방도 없이 추위에 떨었어요. 겨우 나흘. 석유 공급 문제가 딱 나흘 이어졌을 뿐인데 우리의 세계는 거의 멈춰버렸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게 바라봤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러다가 책상 위에 얇은 보고서 한 권이 보였어요.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았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르카눔 에너지 암모니아 수소 기술 창립자 한국계 미국인.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암모니아라니요? 그건 비료 냄새 나는 물질이에요. 농부들이 쓰는 화학약품이죠. 한국이 비료 냄새로 우리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또 과장된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한국은 항상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만큼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저는 페이지들을 대충 넘겼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투자자 명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멈췄어요.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사우디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 아마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 중 하나. 로열 더치 쉘. 또 하나의 초대형 석유 기업. 이 회사들은 바보 같은데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가짜 기술에 돈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저는 명단을 다시 읽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들이 왜 한국 스타트업에 돈을 넣었을까요? 석유를 대체할 수도 있는 기술에 왜 투자한 걸까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리사 헌트였어요. 메시지는 아주 짧았어요. 당신이 평가팀을 이끌어요. 비행기는 내일 아침이에요. 저는 그 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답장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한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베를린의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저는 에너지를 연구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확신했어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줄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투자자 명단을 보고 있자니 제 배 안쪽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제가 틀린 걸까요? 한국이 더 이상 그냥 전자제품만 만드는 나라가 아닌 걸까요? 제가 못 본 무언가를 그들이 찾은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 마시지도 않은 커피를 끝까지 비웠어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어요. 내일이면 저는 미국으로 날아가요. 그 기술을 직접 보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그게 제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 지점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기술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성공할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진짜로 작동한다면 제가 믿어온 세상의 모든 법칙이 틀렸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문으로 걸어갔어요. 제 뒤로 책상 위의 차트와 그래프들이 어두운 방 안에 남겨졌어요. 예전에는 답을 알려주던 숫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질문만 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차가운 베를린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말로 바뀔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보스턴에 착륙했어요. 예전에도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어요. 배속이 꽉 조이는 것처럼 긴장됐어요. 준비는 충분히 했어요. 메모도 챙겼고 제 주장도 정리했고 수소 에너지가 현실에서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15년치 연구자료도 갖고 왔어요. 수소는 과학 시간에는 멋져 보이지만 현실에선요? 불가능해요. 문제는 간단해요. 수소 기체는 영하 253도로 보관해야 해요. 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낮은 온도죠. 분자도 너무 작아서 금속벽도 뚫고 빠져나가 버려요. 저장도 어렵고 이동도 어렵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이 말을 몇천 번은 했어요. 이번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는 저를 MIT로 데려갔어요. 건물들은 오래됐고 덩굴로 뒤덮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바쁘게 걸어갔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폴 스탠턴 교수가 사무실에서 저를 맞았어요. 75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엉켜 있었고 셔츠에는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엉망으로 쌓여 있었어요. 과학자라기보단 그냥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오늘 일은 쉽겠구나 싶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설명을 시작했어요.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저장 문제, 운반 비용, 인프라 부족 등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15분 동안 제가 떠드는 동안 교수님은 그냥 끄덕이며 작게 웃을 뿐이었어요. 마치 아이가 하늘이 왜 파란지 설명하는 걸 듣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일어났어요. 벽에 있는 오래된 칠판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들더니 크게 썼어요. NH. 알베르트,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소를 굳이 수소 그대로 저장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입이 열렸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칠판을 톡톡 두드렸어요.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액체예요. 이미 100년 동안 만들어왔죠. 전 세계로 운반도 하고요. 운반선도 있고 저장 탱크도 있고 트럭도 있어요. 필요한 건 이미 전부 갖춰져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본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암모니아는 비료용이에요.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논문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효율 수치, 실험 결과, 익숙한 대학들의 이름까지. 효율 70% 향상. 여러 연구소가 검증. 데이터가 진짜였어요. 이걸 한국팀이 해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꽉 막힌 소리였어요. 스탠턴 교수님은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세상 전체를 거스르려는 사람들처럼 일해요. 연구실을 떠나지 않아요. 변명도 하지 않고요. 될 때까지 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가끔 천재성이라는 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움직였어요. 부서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 많은 전문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라고요. 사실을 점검하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걱정스럽고 흔들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텍사스의 실험 현장은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갈색 대지 한가운데 있었어요. 하늘은 넓고 파랗고 뜨거운 바람이 먼지를 몰아다 날렸어요. 린다 차베스 박사가 저를 맞았어요. 스탠퍼드 출신 촉매 전문가였어요. 걸음도 빠르고 말도 빨랐어요.
그녀는 저에게 4가지 장비를 보여줬어요. 먼저 드론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2대의 드론이 놓여 있었어요. 일반 드론은 26분 정도 날아요. 린다가 말했어요. 보세요. 암모니아로 나는 드론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날았어요. 94분 동안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내려왔어요.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다음은 농업용 트랙터였어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암모니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진이 너무 조용해서 새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어요. 검은 매연도 없고 디젤 냄새도 없었어요. 그 다음은 트럭이었어요. 가파른 언덕을 척척 올라갔어요. 엔진이 버거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큰 금속 상자 앞에 섰어요. 상자에서는 잔잔한 진동음이 났어요. 100kW 발전기예요. 린다가 말했어요. 화면을 눌러보세요. 저는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눌렀어요.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어요. 출력이 정확하게 목표치까지 도달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9% 감소라고 표시됐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실험실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린다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알베르트. 애초에 실험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두었고 제 연구 파일들이 그대로 보였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자료들이었어요. 수소가 절대 실용화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래프들. 아시아는 에너지 기술에서 앞서갈 수 없다고 말한 보고서들. 미래를 예측한 문서들. 저는 그 파일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텍사스의 들판이 별빛 아래 한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보고서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맞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느낌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런던으로 갔어요.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돈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메리안 로젠버그는 투자 자문가예요. 그녀의 사무실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고 템스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현실적이에요. 꿈이나 희망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동안 봤던 기술들을 다 보여줬어요. 드론, 트랙터, 발전기까지요. 메리안은 조용히 듣더니 책상 위로 종이 한 장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기술은 작동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친환경 암모니아는 일반 암모니아보다 2~3배 비싸요. 정부 지원이나 오염에 대한 특별 세금이 없다면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계산표를 보여줬어요. 최소 15년은 지나야 돈이 될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한 논리였어요. 제가 이해하는 현실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대부분 비용 때문에 사라져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방문했어요. 미네소타의 한 농장이었어요. 평평한 땅 위에 옥수수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은 정말 거대했어요. 헌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트랙터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케빈 홀러웨이였어요. 그 트랙터는 암모니아로 움직였어요. 케빈은 마치 애완견을 쓰다듬듯 트랙터를 토닥였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같이 타요. 그가 말했어요. 디젤 냄새도 없고 엔진이 너무 조용해서 얘기도 잘 들려요. 그는 웃었어요. 햇빛과 노동으로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문제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매주 연료 사러 마을에 갈 필요도 없고요. 저는 메모를 적었어요. 메리안의 비용, 시장 분석표와 지금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그때 케빈이 제 펜을 멈추게 하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호프만 씨. 잘 돌아가고 안 고장나고 돈만 절약되면 그게 제가 필요한 경제학의 전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저는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과 세계 권력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저 딸과 이야기하며 농사짓는 삶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카눔 에너지 본사를 다시 찾았어요. 회사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큰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갔어요. 남은 돈은 6개월치뿐. 직원 절반은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사무실은 스산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시연을 하루 앞둔 밤 누군가 냉각 파이프에서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어요. 정말 작은 균열이었지만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균열이었어요. 떠나야 했어요. 저는 중립적인 관찰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새 저는 재킷을 벗고 있었어요. 소매를 걷고 오스카리와 그의 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오스카는 저를 보지도 않고 공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내일까지 이 부분 전체를 갈아야 해요. 우리는 12시간을 작업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이렇게 손으로 고생한 건 25년 만이었어요. 새벽 3시쯤 오스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닦았는데 이마에는 땀과 기름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것. 거의 무서울 정도의 결이었어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스카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이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작동하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작동한다면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해가 떠올랐어요. 저희는 모든 부분을 점검했어요. 모든 밀봉이 견고했고 모든 센서가 초록불을 보여줬어요. 시연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투자자들도 왔고 기자들도 왔고 정부 관계자들도 왔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1.5메가와트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매끄럽게 돌아갔어요.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그런데 30분 뒤 경보음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속닥거렸고 투자자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스카는 침착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센서 오류예요. 시스템은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기술은 멀쩡했어요. 그저 온도 센서 하나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느꼈어요. 방 안에 퍼지는 의심의 기운을. 연기처럼 스며드는 불신을. 모두가 떠난 뒤 저는 오스카가 기계 옆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해냈어요. 제가 말했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갔어요. 알아요. 오스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경보음을 기억할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말이 맞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작은 두려움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신중하게 쓴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웠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믿는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때로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6주 후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혼잡하고 정신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움직였어요. 어떤 유럽 공항보다도 더 잘 운영되고 있었고 독일식 효율성보다도 더 매끄러웠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조급하지 않았어요. 표지판은 명확했고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가 눈앞에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방문은 리사 헌트가 준비해준 일정이었어요.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저를 공식 초청했지만 사실 리사는 제가 직접 이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의 서울은 빛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건물들은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살아있고 자신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뉴욕이나 런던, 베를린을 흉내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있었어요. 저는 대전에 있는 에너지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도 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이디어는 제가 미래 에너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울산의 조선소도 찾아갔어요. 정말 거대한 배들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암모니아로 움직일 미래의 선박들. 바다 운송을 완전히 바꿀 배들이요. 마지막 저녁,
저는 한강변에 서 있었어요. 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어요. 제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손을 잡은 연인들, 아이들과 산책하는 가족들, 운동하는 어르신들. 도시는 조용히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유럽에너지위원회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큰 강요회의에서 사용할 최종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강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손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석유를 누가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어요. 이 보고서는 그 사고방식을 끝내는 내용이에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저는 암모니아 기술에 대해 썼어요. 효율과 인프라 이야기도 적었어요. 하지만 케빈 홀러웨이의 아이들이 조용한 트랙터에 같이 타는 모습도 썼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증명 때문에 하루 종일 일했던 오스카리의 밤샘도 썼어요. 그리고 과소평가받는 것을 동력으로 바꿔낸 한 나라에 대해서도 썼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연구원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호프만 씨, 이번에 무엇을 배우셨나요? 저는 정중하고 외교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전문가라는 게 사람을 가둘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과거에 20년 동안 맞았다고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요. 가장 위험한 실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분석가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 분석가죠. 3달 뒤, 제 보고서는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바꿨어요. 제가 설득을 잘해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였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평가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여러 나라가 암모니아 인프라 건설에 들어갔어요. 투자 자금도 새 연구들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죠, 알베르트. 당신 덕분에 다른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화는 어느 화요일 저녁에 왔어요. 오스카였어요. 우리가 투자 유치 마무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들렸어요. 필요한 금액의 10배예요. 협력하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오스카.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은 제 확인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기술이 이미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회의적이고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정직하게 봐주는 건 대화의 판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여정을 시작했던 그 자리였어요. 똑같은 책상, 똑같은 풍경. 그런데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노트에 문장 하나를 썼어요. 다음 글의 첫 문장이 될 말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여정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곳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창밖의 베를린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였어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세계의 일부로요. 저는 한국을 떠올렸어요. 오스카와 그의 팀, 미네소타의 농부들, 대전의 연구원들, 그리고 우리를 살릴지도 모르는 암모니아 기술까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혁신을 평가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러 간 거였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였어요. 책상 왼쪽에 있던 커피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늘 놓던 자리였어요. 내일은 오른쪽에 놔볼까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기분 좋은 미소였어요. 창밖에서는 베를린의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도시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거의 놓칠 뻔한 거대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가 함께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이 제때 열렸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